대한민국 이제 희망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읍면동을 우리가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꼭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강의 속에서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초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요, 이게 안 들어가네. 예.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 조례로 1200개의 읍면동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정확하게 현재 특성을 분석해 보면, 좌파들이 마을의 주민자치회를 장악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좌파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주민들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의 행정통치권, 경제권, 그 다음에 교육주권,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예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6.25 전쟁 때 일어난, 마을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을이 위험하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6.25 전쟁을 겪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6.25 전쟁의 그 비극,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을 어느 정도는 다 듣고 아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사실은요, 작년에 5월 달부터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중심이죠. 거의 90%가 교회에서 이 마을에 관심을 가졌지, 일반 우파단체들은요, 거의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했는데 거기서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설명하면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 6.25 전쟁 때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막 너무 있지도 않은 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대로. 그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거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때 경험을 했던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있죠. 지금 80대 노인인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0살, 8살 그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마을에서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인민위원회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를 잘 겪었기 때문에, 또 어른들한테서 또 크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을이 장악당하면 북한군과 그 동네에 있는 좌익들이 합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워낙 생생하게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덜덜덜 떨어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 분은요, 명동성당에 그때 이제 대수천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갔었습니다. 강의를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책 나온 직후에 최초로 한 강의입니다. 근데 그때 갔더니 뭐 강의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그분이 오시더니 내가 6.25 전쟁 때 피난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있었는데 우리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생생히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그동안에는 사상을 숨기고 있다가 북한군이 오자마자 바로 사상을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가 완장을 차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야. 반동분자라면서 잡아들여가지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걸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그죠? 지금 이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때 본 인민위원회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막 호흡을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계속 누에바지 이런 거 군복 물들인 누에바지 비슷한 거 있죠. 그거를 입고 전부 다 노인네들이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봉화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어디 저쪽에 충청도에서 왔어요. 왜 오셨어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왜 오셨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내가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내가 겪어서 하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되지만 똑같더라고 시나리오가. 내가는 죽어도 되지만 내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땅이 공산주의 되면 안 돼. 딱 그렇게 말해서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됐지만 그분들은 언제 사상을 공부를 했습니까? 학습한 거 아니잖아요. 체험으로 한 거죠. 체험으로 아는 게 모든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왜?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 얼굴을 난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배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찌기고 그것을 봤는데, 그들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봤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 문방구 사장님, 그 다음에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선량하게 이럴 때 없었잖아요.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사상의 문제라고요. 같은 마을 내에서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체제전쟁을, 사상전을 했을 때 마을에서 무슨 비극이 일어나는지 6.25 전쟁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마을에서 좌파가 이제 마을의 공화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서 다 마을을 장악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체제를 바꾸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됐죠. 물론 그 가운데요 사상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성과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마을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요. 6.25 전쟁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개입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국가 권력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반동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동네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살생부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고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모든 것은 동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사악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사상으로 둘로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 존경받아야 할 촛불 국민, 하나는 괴멸되어야 될 보수 국민으로 항상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짓밟고, 이것이 지금 마을에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을 하나는 우파 주민과 좌파 주민으로 나눠가지고 좌파라 하면 절대 권력을 잡고 우파를 옥죄도록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를 5년 동안 집행한 거예요. 국가 권력도 그렇고 마을 권력까지도 그렇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권만 장악하면 어찌어찌 잘 해가지고 정권만 장악해 대통령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일이 정상화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그냥 방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이제는 정치 권력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애초에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을이 위험하니까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이 없었는데 어쩌면 우리 진짜 제가 국정원에 있으면서요, 체제에 대한 사상에 대한 운동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다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항상 끝나고 나면 낭만과 희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나와서 퇴직을 내가 하고 현장에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관찰하고 한 번도 중요한 현장에 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파 조직 단체도 다 들어가서 샅샅이 그 내부의 실태가 어떤지를 다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절망인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 잘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냐고요. 전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관에 따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전투가 가능한데 이거는 자기 멋대로인 거야. 그래서 진짜 저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침판이 다르다고요. 한 사람은 북쪽으로 맞춰놓고 한 사람은 동북쪽으로 맞춰놓고 한 사람은 서북쪽으로 맞춰놓고 다 같은 원론은 같아요. 나라가 위험하다는 건 같은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 멋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 출발 그랬더니 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한 사람은 북쪽으로 한 사람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양사방으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좌파들은 보십시오. 일사불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틀려서 생각이 다 같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요?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 전략적 전술적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생각을 죽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도운다, 나아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요, 우파들은 지금 목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 전술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혼미와 혼미 상태에서 지금 5년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나는 2012년도부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아니 대선이 있었는데 12월에 있었고 4월에는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미 북한의 대남 공작,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 그 다음에 정치권, 그 당시에 민노당에서 통진당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탁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총선 대선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를 착착착착착 진행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1년도 총선 1년 전 아닙니까? 1년 전에 거기에 딱 모여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그 민노당을 통진당으로 만들어라. 왕재산 간첩단에게 지령했는 게 그대로 실현이 다 되더라고요. 민노당을 통진당으로 확대 개편해라.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 세력이 정치 정당이 하나 거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한테 손 내밀어라.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해라. 그래가 공동정부 구성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가 12월 달에요. 딱 3일 상간으로 통진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딱 끝내가지고 다시 재창당을 하고 3일 상간으로 착착
딱 끝내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총선 한 달 전까지요. 그러더니 국회 어떤 그 식당에서 조용히 종북 세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두 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민주당이 이제 좀 양보를 하고 해서 통진당, 이석기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이 당선되고 지하에서 압력하고 있던 이석기가 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거야. 이제 드러내도 된다 이거지. 이제는 드러내도 대한민국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먹는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통진당이 220만 표를 얻었고 10.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자, 10.3%에 있는 통진당과 이제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민주당은 후보 누굴까요? 문재인. 문재인을 대표로 하는 민주당과, 그 다음에 통진당의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진당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제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살맛도 안 나고 이거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모르고 그냥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막 하하호호 뭐 식당에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즐겁게 또 뷔페 식사를 하고 그런 걸 보고 절망을 해가지고 한 30kg짜리 돌을 지고 매일 사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쭉 강의도 하고 해도 깨닫는 사람 있어도 깊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겠는데 걱정 마라. 대한민국은 국군이 용성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밥이나 먹자. 밥맛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하고 밥 먹으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상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됩니까? 안 되지. 사상이 다르면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용어가 다 달라서 그래요. 용어가 다르고, 그러면요, 사상이 다른 거 하나가, 사상 하나 다른데, 하지만 사상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고, 그러면 정치관념이 다르고, 경제관념이 다르고, 사회, 모든 분야 이런 게 다 다르고요. 인간관, 물질관, 그 다음에 또는 역사관, 인간관,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에요. 화성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부부간에 만약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뭐냐면 다 광화문에 나오고 했는데 뭐 이게 내비게이션이 달라가지고 지금까지 오합지졸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 6월 달에 그 광화문 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저거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전 목사님도 그래요. 이 교수 지금 왜 엎드려 있는 거야? 빨리 나와. 그랬더니, 안 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이 교수 콧구멍에 흙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엎드려 있냐 이거지, 땅바닥에. 근데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건 아니었고 물 밑에서 활동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양이 안 차는 거죠. 아니, 사상을 아는 사람이 왜 저기 그냥 지금 지하에서만 활동하냐고, 바로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깨워야지. 그랬는데 저는 아직 마음에 전 목사님처럼 용기도 없고, 또 저 생각은 솔직히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제가요, 우리 집안이요, 머리가 60살이 된 우리 형이요, 새치만 있어요. 근데 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씌워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요, 주름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상운동 하면서 하도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보다 나이를 더 많이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통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막 진절머리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같은 이런 동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너무 서론이 좀 길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자유마을을 위한 혁명의 대지응군을 하는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같은 전사이고 동지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은요, 6.25 전쟁은 아까도 말했듯이 좀 통과시켜 주세요. 다음. 자, 대전형무소에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이제 북한군이 나타나자마자 막 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 점령에 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또 내무서, 경찰서 산하의 치안대를 만드는데 거기 또는 인민재판소, 각종 사회단체들,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직장동맹 같은 외곽단체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 처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두냐, 이 사람들을 또 조사한다면서 경찰서 유치장, 말하자면 그들이 내무서 유치장에 체포해 가두고, 또는 좀 중재다든 어디다 가두냐, 이런 형무소에, 지금으로 하면 교도소에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고 전세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올라가면서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체포해둔 사람 다 처형하라고. 그래가지고 대전 형무소에 가두어뒀던 5, 6천 명을요,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라고 다 그러는 거야. 그래놓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 5, 6천 명의 죽음은 결국 누가 죽였나? 마을에서 그 사람, 북한군의 앞잡이 되어서 체포한 사람들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마을에서 잡힐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공포와 이웃 주민이 잡아들여 갈 때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죽음으로만 느끼지 말고 죽는 그들이 체포돼 나온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왜? 북한군은 누가 좌익인지, 북한군은 누가 반동분자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 있는 좌익 좌파 세력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잡힐 때에 그때 우파 주민들이 느꼈던 공포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우파 세력들은 항상 보면 느슨하고 그냥 관용을 해버리고 그냥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세력도요,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또 내 생명이, 내 재산이 이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면요, 자유민주 세력이 더 무섭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6.25 전쟁 때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싸웠던 군인들이나 학도병이나 또는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만 주면 우리도 분명히 조직화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
양동환 교수님은 우리 사상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대한민국 이거 희망이 있을까요? 혹시 희망이 있다면 포인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교회다. 교회다. 여기에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일단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 사상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싸울 수 있는 사상적 어떤 토대가 돼 있는 데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대화를 해봅니다. 많이 해보면은 장군이든 아니면 어떤 그 지식인이든 뭐 교수 출신이든 간에 한 10분 정도 사상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한 2, 3분에 그냥 뚝 끊어져 버려요.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바로 이해가 팍팍 되는 모양이더라고. 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형무소 다음에 전국에 있는 내무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학살당했습니다. 자, 다음요. 서울 수복이 일어났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13일 만에 서울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회복이 된 후에 전국에서 이제 서울 수복이 됐다고 공산치하에서 벗어났다고 기뻐서 이제 환영대회를 개최하는 장면이고요. 이후 북한군이 북한으로 올라간 이후에 남한 마을 곳곳에서 엄청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북 전주에 있는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경남 진주에 있는 학살,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71명의 학살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10월달, 그래 북한은 올라가고 없을 때 남한 각지에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영광군입니다. 저 전남 영광, 저도 가봤어요. 가가지고 염산교회도 가보고 야월교회도 옆에 마을에 있는데 65명 교인들이 전원 학살당했습니다. 신앙군도 가봤습니다. 정도라는 데 가보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그 모래사장에서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돌아가신 그 현장, 또 무덤, 교회 다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죽였나 하면요, 북한군이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멘붕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곧 이어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자기가 6.25 전쟁, 북한 통치 아래 있을 때 협조자가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분명히 보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면 이 우익 유가족들이 보복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가 씨를 말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놓고 막 죽인 거예요. 우물가, 겨울가, 방공호, 뭐 사람 죽일 수 있는 모든 곳곳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그들도 공포감이 있으니까 막 죽인 거예요. 영광군에 있는 백수면이라는 곳에 장명용 씨라는 사람은요, 그 10월 달 내에 6촌 이내에 300명이 학살당했대요. 어떤지 아시겠죠? 북한 지배 아래 있을 때부터 이 어떤 그 통치 공백권기에 훨씬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통치권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요, 통치권이 이완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바로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행태를 부릴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요, 방심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체제전쟁 중이다. 마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전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밀고 새로운 낙동강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는 필연코 북한 체제의 흡수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젊은이들은요, 그 뭐 나는 유럽에 있는 저 사회주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게 바로 그런 증언자의 내용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군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미군과 북한 전역에서 사람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왜 죽었나 했더니 북한군이 이제 미군과 국군이 막 이렇게 북진을 하니까 후퇴를 하면서 마을에서 있는 좌파들과 합세해가지고요. 그 마을마다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처형장을 만들어가 죽이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오면 그들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과 같은 우익 세력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처형을 해야 된다. 왜? 국군과 유엔군이 오면 그들에게 합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가 싹 집단으로 처형했습니다. 함흥교화소에 지금 한 700구의 시신이 나왔고 우물에서 4개 300구의 시신이 단무지 담그듯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동굴에서는요, 여기저기 동굴에서 2만 구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자비하구나. 그런데 이게 북한의 통치 세력과 함께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죽인 거야. 거기도 북한의 마을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반동분자를 색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6.25 전쟁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바로 마을에서 실제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그 사상전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반동분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잖아요. 반동분자라 하면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 다음에 지주, 자본가,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반동분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반동분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70년 역사 중에요, 사람을 학살한 게 1억 명이 넘어요. 우리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변종 공산주의, 지금 북한의 사상을 주입받은 주사파들이 지금 마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마을 진지를 장악하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방치하면 그건요, 우리 목숨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마을에서 보면요, 그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자, 다음. 자, 마을로 간 체제전쟁입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냐? 자, 다음요. 자, 다음.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은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이 작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쭉 했습니다. 자기 작년에 사실은 그걸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을 깨워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 이제 우파 애국 이제 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동일해가 막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니까 결국은 저지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의 내용을 포기했느냐?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요거를 또 나누어 가지고 또 다른 법안으로 조례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들은 그 내용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왜? 이거 뭐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됐다면서, 뭐 안 됐는데 뭐 그거 난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을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기본법뿐만 아니고 지금 조례에도요, 똑같은 독소조항, 가장 독소조항이 뭐냐, 가짜 주민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회 자치회장도 되고 거기에 분과 활동도 하고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마을에 살지도 않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마을을 완전히 말아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요. 그럼 가짜 주민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진짜 주민도 있습니다만 가짜 주민에는 국적도 없는,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같은 그런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주민자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 되면 앞으로 110만 명에 이르는 조선족이 있잖아요. 이제는 주민자치회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의 공작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돈을 쓰고 해서 주민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치회장이 된다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부는 슬슬 중국의 어떤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돼서 인종구조가 바뀔 겁니다. 지금 우파들은요, 문재인 정권 아래서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연간 8만 명이 이민을 했다고 해요. 8만 명 계속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국외로 계속 이탈시키고 이제는 친중 세력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호적 세력들을 계속 대한민국 하부로 집어넣는 교체 작업을 할 거라고요. 그냥 제 추측 아닙니다. 정당법을 개정해서 정당에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은 임시 국적을 주는 것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체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앞으로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10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중국어가 하고 우리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지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끔찍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 이 법안 하나를 딱 보고도 바로 알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과 사업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뭐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1인 기업까지도 이제 그 마을에 소재하는 기업, 단체, 조직이면 구성원들이 다 주민자치, 주민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요, 민노총 마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안 그래도 민노총이 16개의 산별노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시도 조직, 지역 조직으로는 시도 조직 밑에 시군구 조직이 있는데 이제 마을 조직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마을에서 민노총이 이제 막 그냥 깽판 치고 막 교회 뚫어 부수고 하면은 어떻게 당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 줄 아십니까? 이미 뒤집어진 나라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법안이 몇 개가 통과됐냐? 4,025건입니다. 조례가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넘습니다. 법안 하나만 해도, 차별금지법 한 개만 해도요, 이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선전하고 할 수 있는, 이게 다 갖춰지는 것이고, 경제에 대한 차별금지,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 있으면 노동시장이 다 붕괴되고 기업들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 법안 한 개만으로도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금 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 4,025건이 바뀌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국회라는 어떤 기구가, 입법기구가 합법적으로 만든 법안이고, 그 다음에 정당이라는 절차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사회주의 중에도요, 혁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라는 혁명적 사회주의도요, 절대로 혁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 만들고 그거를 약간 불법과 합법을 혼용해가지고 정권 장악하고, 결국은 뭐냐면 일당 독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을 바꾸고 법률 바꾸고 해가 하는 거예요. 북한도 다 그런 과정을 했지 무자비하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지금 합법이 아니다. 체제가 이미 바뀌어졌다. 이제는 준법이라 하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준법이다.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입법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을에 가서 약간 이런 거 말고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인데 결국은 북한 체제로 가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느냐에 치열한 두 개의 줄다리기만 있을 뿐이다.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소책자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고, 전단지를 앞으로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곳곳에 종류별로 이렇게 주면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도 하셔야 되고, 회원들을 계속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얼마나 모아야 되냐. 목표는 2024년까지요. 적어도 1,0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까지는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입법부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 체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현재 있는 법률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냥 고착화시킨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이 만들어놓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만들어놓은 틀내에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그래 되면 끝장나는 거죠. 10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이제 우리가 늙어 죽으면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각성운동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례 같은 것도 됐고, 다음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있잖아요. 주민총회를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낮에 하죠. 주민총회, 주민자치 활동 낮에 하죠. 그런데 그 마을에 진짜 사는 분들은 낮에 어디가 있습니까? 일하러 직장에 저 멀리 가 있죠. 없는 거죠, 낮에. 그러면 가짜 주민, 그 마을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 낮에? 그 마을에 있죠. 그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총회 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됩니까? 가짜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원들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민노총 조직원이다. 그러면 야, 우리 총회 다시 참여하자 하면 우르르 개떼처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면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총회에 몇 살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했냐 하니까요. 이게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울산에 있는 병영이동에는요, 조례에도 없더라고.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18살 이상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연희동은요, 만 1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주민총회에 가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마을에 앞으로 해야 될 예산 통과, 뭐 이런 거 회계 같은 것도 하고요. 중요한 어떤 그 마을 예산 사항도 더 결의를 하고, 심지어는요, 주민세 환원 사업,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결정. 그 뭐예요? 어른도 모르는 거야. 그걸 8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은 주민이란 이름으로 계속 주입시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요, 홍위병으로 쓰려고. 여순 반란 사건, 제주 사건, 중국 문화혁명 때 10대들이요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어른들이 막 자극하고 저희 인간들은 저거는 반동문자라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라 그러면 얘들은 뭣도 모르고 막 사람 죽이는 거야.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냐면 마을 교육이 그들이 장악당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그냥 대충 정교조 나쁜 놈들이야, 술자리 사는, 그 망보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마을 속에서 그들을 제압해내야 됩니다.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파들은 숫자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활동하지 않는데. 이제는 활동하는 자, 거기다가 조직화 없이 활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많은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딱 합니다. 대안 있어? 그럼 없다 그래요. 대안 없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것으로, 침대 위에 유튜브 보면서 걱정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걱정하는 것으로 는 이제 대한민국 위기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도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뭐냐? 조직된 일사불란한 조직된 행동만이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마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마을을 만들어주신 정광훈 목사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조직이 없었으면요, 저는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이민 가거나, 이제는 그냥, 저도요, 이제 한 15년, 16년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서 난리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또 이렇게 힘을 내는지 아세요? 전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저희 사부님이신 양동환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거슬려가지고요. 뭐라냐면, 이거는 자랑 아니고 그냥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교수님, 저 이제 이런 사상운동 안 하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었지, 그동안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88년도에 우익은 죽었는가 글을 썼더니 그 우익은 죽었는가를 글을 썼다고 막 좌익들이 막 그냥 공격을 해놓은데요. 좌익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익들이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극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 자신의 연구실 앞에 그 노조원들이 있죠. 학교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노조원들이 와가지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교수들한테 가면 어이쿠, 이분 알면, 내가 안다 그러면, 친하다 그러면 자기한테도 올까봐 완전히 모른 척 하는 거야, 교수들이. 총장이 와가지고는 양 교수, 상황이 우리 학교가 너무 어려워. 계속 전화로 공격이 오는데 혹시 미국 좀 가 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가면 내가 굴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다 참아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누가 강의를 요청하겠는데, 왜냐면 이미 극우란 프레임을 딱 씌워놨는데 그거를 빗게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 이런 어떤 사상 연구하는 사람이 사라진, 종적 없이 사라진 것도 결국은 그와 같은 모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아무도 제자를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데 제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교수, 그런데 내가 죽고 이 교수가 안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사상 연구는 끝이 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없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을, 약간 보면 약간 좀 꼴통기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행정학 법대를 들어갔어요. 경북대 법대를 들어가서 법학을 좀 공부하고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행정학 엄청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 도시행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치학을 했죠. 정치학 박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내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국사책을 내가 수도 없이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국가 경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관찰했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체계를 만드는 데도 좀 일조를 했고, 그러면서 국가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사상 분야를 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공작을 다 봤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심리학까지 다 왔습니다. 심리학까지. 그러다 또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이렇게 관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학을 또 수도 없이 봤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화폐금융론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경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다 하게 됐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얇게 공부를 여러 개를 했나 싶었더니 지금 사상 공부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뺑뺑이 돌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진짜 그러고요. 제가 15년 동안요. 그때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을 쓰고 국민들을 깨우고 강의하고 끝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 체제 위기가 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끝없이 그것만 생각하면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년 전에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라.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이 이 조직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을 좀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장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마지막 화면 파워포인트 마지막요. 예. 아유, 글자가 안 보이네.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민자치회 총회, 오늘 지금 총회에서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12명의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부대표, 서기, 회계부터 해서 이제 12명을 뽑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다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만 이제 일단은 가능한 대로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으로 회원을 모아서 유능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그게 따라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을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뭐냐? 일단 조직화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이겁니다. 첫째는 주민을 깨우는 겁니다. 주민을 깨우는 건데, 사상적으로 혼미한 체제 위기가 왔다는 걸 모르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여하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 중이고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할 때요. 처음부터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강도로 톤을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웃으면서 삭삭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에 그냥 머리에 손자나 그 다음에 자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뚜껑 열어가지고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뇌 교육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저강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100번쯤 하면 이게 척 달라붙어요. 그런데 절대로요, 한 번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0번쯤 아니면 1000번쯤 계속 이렇게 저렇게 표현 방법을 달리하면서 계속 전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꾸 듣다 보면 이 사람도 이 말하네, 저 사람도 저 말하네.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자꾸 하니까 툭툭 던지세요. 1초, 2초, 3초면 돼요. 아유, 나라가 큰일 났네. 그러면 독백을 하시라니까요. 가르치지 말고 독백을 하시라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벽 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아들이 참 복도 없지, 신랑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아들이 듣잖아요. 근데 직접 이야기하면 반발을 하지만 내가 언제 니한테 이야기했냐고 벽 보고 이야기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나는 자식들을 보면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뭐냐?
원래 이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주의 북한 체제로 끌고 가려는 본질이잖아요. 그걸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추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진보 세력이다, 평화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속에서 막 그냥 끓어오르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말하지 않고 감추면서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조급합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전쟁 중이고 이 전쟁은 그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 없어져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절대로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겸손하고 웃는 낯으로, 절대로 마을에서 일단 전단지를 나누고 소책자를 나누고 하실 때요, 화장하십시오. 화장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웃는 낯으로 싹 하면서 혹시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우리의 어떤 그 보이는 행동이 우리 자유마을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꼭 갖고 우리는 정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지킨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이와 같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사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 대충 들은 풍월로 안 됩니다. 유튜브 듣고 안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같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의 교범에 따라서 일사불란한 교육을 받아야 이게 훈련이 쫙 진행되는 거지. 한 사람은 이 유튜브 보고 교육 공부하고 한 사람은 저 유튜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 저 외인 구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체주의가 아니고 교육은 원래 전투를 할 때는 일사불란한 집체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체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고, 그 공부를 해놓으면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줄 수도 있지, 본인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용어에 대한 해석이 되지, 세상이 보이는 눈이 쫙 펼쳐지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요, 이 사상 공부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 투시의 은사가 생긴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아.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지금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국제 정세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관통하는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모을 때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해서 많이 자유마을에 모이고, 그 다음에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안 된 사람은 좀 이따가 들어오라고, 준 회원으로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발적이고 여기 들어오면 막 그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 앞으로 북한이 통일됐을 때 북한도 사상적으로 오염을 세탁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은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이거? 네? 예. 지금 장학일 목사님도 하시는,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주민 깨우기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확산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졸부가 된 나라입니다. 졸부. 그런데 의식은 뭐냐면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의식들이 많아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게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 가치. 우리나라는 보면 정말로 이 사기꾼, 부정부패 막 이런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거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과 배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남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도덕성 회복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신 완전히 혁명 운동이 마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막 점집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집이 다 사라지고 그 마약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폭력이 사라지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마을 운동은 체제 수호 운동이기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하부 마을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정말로 괜찮은 선진국이 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요, 첫째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도 여러분 배려 운동, 마을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우르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하나를 생각했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쉽고 상징적인 쌀 나누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교회 같은 데나 아니면 여기에 어느 동에 하든지 정해놓고 그 동네에서 쌀 가져가 그냥 팔아먹는 거는 안 되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는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고, 더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제한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쌀 문제는 걱정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불쌍한 우리 동네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정신의 상징적 표상입니다. 자유마을이 운동이 그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마을이 그냥 막 전단지나 나눠주고 깨우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따뜻한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회들도 각자 지금 우리 안에요, 자유마을 안에 오면 모두 자유마을에 복종하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교회는 약간 다, 단체들은 개인은 들어오되 단체는 이 자유마을 외곽에서 항상 유대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여기에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체하고 단체가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다른 단체 활동을 해도 됩니다. 저도요, 지금 이 단체, 저 단체, 여러 군데 단체에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다른 단체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맞는 포커스의 활동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이나 활동을 버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설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웃 주민들 만남 운동을 하십시오. 이제 소외되고 고립된 주민이 아니고 진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연을 넓히시라고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만나고 상인들도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반장, 통장, 상인회 이런 데다가 자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다음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여하십시오. 주민자치회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다 폐지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좌파형 주민자치회는 폐지하고 괜찮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처럼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지방의원으로 진출하십시오. 단체장으로도 진출하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마을이 완전히 우리의 우호적 생태계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 이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마을이 안 지켜지거든요. 나아가서는 정치 발휘 세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유권자가 완전히 우리 지역이 유권자의 똘똘 넘치는 유권자 운동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것이 점점 커져서 2024년 총선에서 완전히 압승을 거둬서 이제 법률을 완전히 다 세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각자 지금요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법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정부를 움직이게 하려면
좌파 단체와 대결하려면 우리가 전국적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우리가 너무 강요하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자유마을이라는 포커스에 입각해서 할 테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전파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은요, 그건 용어에서 나오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진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지역 유지들이 봉사활동하는 단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발적인데, 이거는 좌파들이 마을을 장악하도록 이미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 들어갈 때 좌파 교육을 6시간 반드시 받아야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좌파들 소굴로 들어가서 우리 우파들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거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해야지 단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회는 표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죠.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 이 신당 5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우리 장로님이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분이라 어시스턴트 하라고 그래서 거기 넣었는데, 인사말 좀 한번 해요. 자, 인사말 한마디 해. 열심히 하겠다고. 네. 간단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예수마을교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이 지역에 점집과 술집과 중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말하면 백부장, 우리 마을교회 디렉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마약 전달책으로 들어간 사람 서명운동, 구제 서명운동 했던 게 바로 우리가 했던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점집과 술집이 다 없어지고 중독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살고, 또 이 지역이 범죄 없는 마을이 되어서 신문에도 났던 것입니다. 한프로 제가 우리 목사님 뜻을 받들어서 신당 5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벌써 회의를 2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앞으로 저희 표대로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민자치의 그 법이 있잖아요. 조례법. 그 조례법이 중구만 통과를 안 시켰어요. 중구가. 여기가 통과를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구청장하고 그 구의회 의장, 이 두 사람이 같은 당인데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통과를 안 시켰어. 이게 여러분, 그런데도 이 구청장이 굉장히 좌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수, 진보 이렇게 우리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진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용어는. 근데 정치적 용어는 진보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원래 진보의 반대가 보수입니까? 진보의 반대는 퇴보요, 반동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조금만 지도라고 반대하면 우리 우파를 보고 극우래, 극우. 우리가 극우입니까? 우리가 칼 들었습니까? 몽둥이 들었습니까? 저놈들이 난리지.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마을 운동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제가 마을 운동을 하면서 요 지역에 여기서 바로 옆에 한 100m 옆에 우리가 대안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각종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장하길 목사 딱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교육청의 권익위원회에서 이 권익위원회 거기서 사학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익 세력들이요 정상적으로 학교 잘 나가는 걸 죽이는데 요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학교의 그 행정 그 실장을 매수를 해요. 둘을 매수했고 이들이 거짓 집단으로 와가지고 뭐 내가 뭐 사기치고 뭐 한 것처럼 막 만들어요. 교육청에 있는 진보 세력들하고 하고, 쉽게 말하면 전교조지, 전교조.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나간 학교, 우리 학교가 굉장히 실용음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샤이니의 종현 형제도 나왔고 또 유명한 랩의 지코 이런 애들 나오고 하여튼 유명 가수들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나왔거든. 경쟁률이 대단한데요 여기가. 근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데리고 교육을 시작해서 이런 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산하 서울실용음악교가 됐는데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 2명이 있는데 이들이 교육청하고 짜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YTN에서 집중 보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가 6건 나도 모르게.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내가 학교 돈을 먹고 뭐하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집안이 사기꾼, 횡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사이비 단체가 껴있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주요 언론사에 집중 보도를 몇 번 했다고? 70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게 학교 하나를 죽이는데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교회가 아무리 힘있고 각계전투 해가지고 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싸우거든요. 내일 내가 재판 가요. 국가 권익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단체가 지금 뭐 서명도 필요 없어. 조직단체가 개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국가 권력이. 이것들이 전부 다 진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전현희가 버티잖아. 2년도 아니고 전현희가. 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허위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106건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기소된 건이 없었어요. 기소된 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거를 민사로 넣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 거. 그래가지고 그게 민사로 그거 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건으로 고발된 거는 100%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서에서 또는 검사선에서 혐의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되니까 재판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법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거기 학교 교비 횡령, 배임, 내부 거래로 횡령, 학교 교비 부당 지출, 사기 및 업무 횡령.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이야.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다른 건 몰라. 이게 무혐의로 나온 건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사기, 배임, 횡령된 거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교육청 권익위 사학 죽이기 실태인데 나중에 이제 형사가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나를 털어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문서 같은 걸 조사하는데 형사생활 저기 와 계신가? 이창욱 국장님 저기 와 계시네. 저분이 형사 문서 조사만 36년 하신 분이야. 근데 저분이 철저한 불교쟁이야.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이분이 대웅전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런데 싹 조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강력계 형사에 계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인데 그분하고 두 분이 하루는 딱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원래 다 조사를 해보면 아무리 목사님 깨끗합니다 그래도 무슨 비리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안 나온다 이거야.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았다니까. 예. 지금 내가 광화문 나갈 때 딱 경호를 서줘요. 경호를 써주고 형사를 오래 해가지고 경호를 얼마나 잘 쓰는지 늘 걱정해. 전 목사님 경호는 날라리야 항상 걱정을 해요. 항상 걱정. 딱 혼자 가서도 이렇게 경호를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 형사가 거기 형사들이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가 하나도 가져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도 학교 돈을 가져간 게 없는 거예요. 허위 제보를 한 사람들도.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형사가 인지수사를 해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또 저분이 뭐 사학연금이나 이런 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교직원 공제에 우리 학교 선생이 아닌 가짜 선생이 26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지네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거기서 유흥자를 약 18억 원을 유흥자에 간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요런 게 감사를 앞두고 자들 혹시 발각될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 전교조에 있는 그놈들하고 짠 거야. 나를 이걸 감춰주는 입장으로, 내 생각이야 이건, 감춰주는 입장으로 좀 해가지고 여기 비리를 잡자. 근데 사실은 그 비리자들이 그렇게 뒤집어 쓴 거죠, 우리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야, 이 전교조놈들 정말 그거 넘기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육청 권익위 사학주의 실태가 이들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2년 동안을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리고 국회 앞에 가서도 시위하고,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교직원 공제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데 시끄럽죠. 예배 끝나면 항상 하죠.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두 눈을 수술했고, 이 스트레스 심하다 보니까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심장도 스턴트를 3개 박았어요. 제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학교, 교회, 경찰서 등 앞에 가서 매일 얘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게 계속 교육청에서는 얘들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사실적으로 드러났는데도. 그래서 넘기셔서 보면 여기 보죠. 교육청 권익위 사학주의 실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건 쪼개고 설립자 관계로 해가지고 사사건건 여기 오는데, 계속 이게 한 건이 끝나면 또 오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아직도 몇 건이 남았다? 50여 건이 지금. 끝나면 또 고등검찰에다 고발을 해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기면 또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딱 넘겨서 보면요, 여러분, 자익재단에 하나 더 넘기세요. 자익재단에 호르라기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공익제보를 보호하고 얘들이 가짜니까 제거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퇴사를 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들을 퇴사시켰다고 우리한테 벌금을 3천만 원 매겨.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그 벌금 안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얘들을 호르라기 재단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범법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보호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변호사비를 대줘요. 변호사를 거들이 붙어요. 이게 호루라기 재단이야. 국가의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호루라기 재단 이거 지원 가는 거 끊어야 된다고.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밑에 보세요. 주요 임직원이 누군가 봐요. 밑에 민변, 한겨레신문, 참여연대,
노조위원장, 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인권연구소 등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좌파 세력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학교, 이 조그만 학교 200명 되는 학교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학교만 그런 줄 알아? 개인의 기업도 죽이는 거예요. 기업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미리 알아가지고 이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마을 운동이 지금 이거 일어난 거고, 그래서 중구에서 첫 스타를 하는데, 내가 정광훈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을 운동에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델을 마을 운동 이렇게 가서 이게 마을 운동이다,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학교 주기 행태가 고발자를 공익제보로 임의 선정해, 불법자를 임의 선정해, 우리한테 묻지도 않아. 그리고 제보 내용에 의한 표적이 불법 감사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걔들 얘기만 들어. 전혀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법에도 없는 법을 가지고 와서 시민감사라는 걸 가지고 와. 또 어떤 때는 민원감사라는 걸 가지고 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정기감사. 우리는 국가의 지원을 학교가 한 푼도 안 받아요. 국가 지원을 한 푼도 안 받는 학교, 우리 학교는 학비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법인도 아니야.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야. 그런데 얘들이 웃기는 거 보세요. 교장 파견하겠대. 여러분, 이게 교육청에서 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법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학교를 뺏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장을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교장 내려보내. 그렇죠. 왔는데 나하고 앉으면서 얘기했죠. 여기 고발 많을 거야. 고발 많을 거야. 와서 보니까 이건 자기가 올 자리가 아닌 거야, 이 교장이.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없고, 이건 개인 사학인데 여기에 교장을 왜 관내에서 내려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지 2주 만에 도망가 버렸어. 안 온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교육청에서 법인을 만들겠다고 이사들을 5명을 내려보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학교 건물만 뺏고 얘가 싹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고 그럴 때 나 법인 안 내. 그래서 그걸 쫓아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박거영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냐면, 이 교육청에서 문제 있는 충청도에 가 있더라고. 그 번영록 교회 목사님이 가 있는 그 학교에 지금 관리 감독. 이것들은 그런 짓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지금도 뭐냐면 신입생 못 뽑게 하고 학교 폐쇄를 하려고 신입생 뽑지 마라.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2023년도 신입생 모집 금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야. 지들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신입생 뽑아. 지금 조의원이 때려잡아야 되거든. 거기 있는 전교조들 다 때려잡아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요, 자 넘기셔가지고 보면 종합검사 우리가 이걸 이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11건을 다 이행을 했어. 다 100%. 이게 불법적인 거지만 이행을 했어. 그런데 이행한 거는 인정도 안 해. 그때 걸린 것만 갖고 시비야. 여러분,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 넘기셔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공익제보 확인, 타켓 사학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교육청 표적 감사를 해요. 학교마다.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야. 밑에 보시면요, 서울의 미술고등학교도 똑같은 프레임을 씌웠어. 근데 거기는 지원이 나가는 데라 힘들긴 한데, 여기 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설립자하고 이사장하고 교장이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 4명이 돌아가셨어. 거기는 자살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돌아. 그래가지고 딸이 날 찾아왔더라고. 왜? 우리가 계속 싸워서 이긴다는 걸 알고 같이 싸워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 그랬더니 우리 사무국장님이 다 그걸 접수해갖고 지금 갖고 있는데, 같이 만났어요. 우리가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를 잡은 그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 서울교육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을에서만 이 자그만 거 일어날 정도가 아니고요. 전교조들이 지르게 사학학교를 죽이고 있는 걸, 이걸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원래요, 정치 같은 거 하라고 아주 곱상한 목사거든.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전에 통일당인가 뭐 만든다고 할 때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갔는데 보니까 완전 이건 국회 뭘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하고 그러고 난 빠졌거든. 부흥회를 같이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라 하는데, 그분이 막 감옥에도 가고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서 이제 내가 만났더니 장 목사 혼자 해가지고는 못 이겨. 같이 하자. 그래서 겁나냐? 겁나기는 내가 당할 거 다 당하는데 뭘 겁나냐? 이 개뿔이나.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나간 거야.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 마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 마을 운동을 하는 교회거든, 우리가요. 마을 요 앞에 나가면 재가 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180명 우리가 지금 돕고 있고, 거기서 180명 돕고 있는 사람을 돕는 노인 180명, 그 360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 그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야.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 센터도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가면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동네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인이 구청장이 된 거야. 구청장이 돼서 뭘 하냐면, 이 어린이집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전 좌파 있는 사람이 관이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어린이집 교육을 하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뭐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건물 관리하는 데잖아. 거기서 어린이집을 관리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다 돌려서 이제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게 하자. 그랬더니 좌파에 있는 엄마 부대들이 데모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중구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그거 때려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저들은 힘을 내고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시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근데 이게 자유마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구만 15개 동이니까 한 동에 1000명씩만 모으면 15,000명이잖아.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한 동에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모아서 움직이면 이 힘이, 여러분 눈사람도 눈을 만들 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코아 멤버인데, 요걸 눈을 단단하게 하면 어른같이 해가지고 굴리면 덩어리가 커져도 안 깨져. 근데 이게 손실이 없다고 대강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굴리잖아. 그러면 그게 원심력이 가해지는 순간에 팍 하고 깨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단단하게 뭉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학교가 지금 우리가 대항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천 교수님이 한 거 보니까 이게 마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게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학교도 거기도 두 분이 스트레스 못 이겨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교육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학교가 잘 나가고 있는 학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게 마을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넘겨서 보십시오. 요 권익위원회 학교 주기 기원인데 보세요. 공익제보자의 불투명한 선정과정, 편파, 강압적인 민원조직, 근거 없는 불이익의 조치금지 명령, 이해 강제금 3,000만 원 부과,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시민의원들이 있으면 그거 안건을 잘 다뤄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사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권익위원회에다 의뢰했어요. 회의한 내용을 공개해라. 이게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거를 다룬 거, 심의했던 거 공개해라. 비밀이라 못한대. 공개, 내용이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죠. 얘들이 이런 짓. 그리고 사인하지 않은 건 가짜 문서잖아요. 이런 걸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 전현이 잡아드려야 돼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권익위원회 문제점, 허위 공익신고의 판단 기준. 뭐 여러분, 범법자가 공익제보자입니까? 거짓말로도 한 게 공익제보자입니까? 아니죠. 밤에 와서 몰래 문서를 빼간 게 CCTV에 잡혔어. 얘들이 잡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발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돼. 야, 웃기는 것들이야. 도둑질 해간 문서를 다 도둑질해서 파쇄시켰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 판독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교직원공제에 그 가입한 지네들 서류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게 죄를 감추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형사도 검사도 어떻게 그게 무죄가 됩니까? 남의 밤중에, 그것도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감사준변은 왜 우리 알지도 못하는 놈도 들어와? 그리고 왜 서류는 밤 12시가 넘어서 가져가? 허위로 공익신고한 것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제보가 아닌데 공익제보라고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얼마나 웃기네. 걔들을 뭐라 그러죠? 모범 공익제보자라고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났지. 무슨 거지 말코 같은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뺐어. 그거는. 근데 나중에 준 것 같아. 포상금을 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뭉치잖아. 나는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손해본 거 우리 청구해가지고 받으면 내가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을게. 이 사건을 건바이 건으로 하니까 이 변호사비만 해도 내가 10억 가까이 들어갔어. 공익신고자의 아주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는데 이걸 왜 못 잡아가는지 몰라. 아직도 그 고발한 걸 조사도 안 해. 3년이 됐는데 이 검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조사를 안 해. 이걸 잡아가야 되거든. 근데 안 잡아가. 왜 그러냐? 관에서 자꾸 거기다 협박을 넣는 거야.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뭉쳤으니까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KBS에서 나온 거죠. 전현희 감사원 강압 불법적 조사 법적 책임 묻겠다. 지금도 여러분 거의 공익신고자 보호의 선봉장에 쓴 게 국민권익위원회예요. 무슨 이게 권익위원회야. 진짜 권익으로 보호받아야 할 때는 보호 못 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받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빨간 글씨 쓴 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설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은 내가 해야지 왜 지가 하냐 이거예요. 이런 범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학교 설립 참고 자료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거거든. 이렇게 하고 학교 연역도 쫙 해가지고 2004년에 비인가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2008년도 12월 달에 학교 인가내고 2009년 3월 달에 60명으로 정식으로 학교에 이 인간한 학교로 한 거죠. 대안학교로서 이렇게 인간한 게 우리 학교가 최초예요. 최초. 박수치면 뭐해? 괜히 인간했다 싶은데 한 푼도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 딸이 우리 학교 일기생이에요. 일기생. 비인가로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키보드로 한국에 내노라는 반주자예요.
굉장한 실력가예요, 실력가. 그 우리 장로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 딸들을 정말 교회가 우리 애들을 다 교육시켜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컸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면 세상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네, 한마디 하시고. 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가지고. 마이크, 자. 마이크요. 근데 그게 아다리가 맞았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야단칠 때 그때 우리가 또 걔들을 고발했어. 예, 그래가지고 얘들이 고발당하고 나서는 또 이제 안 오는 거야, 얘들이. 근데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내가 우리 교인들을 싸납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싸우려고 하면 싸우지 마라. 내가 혼자 가서 싸우는 게 나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순한 어린 양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늑대가 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이제부터 새롭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지금 12시 56분인데 내가 왜 시간을 끄냐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오고 나서 밥 먹는 시간 좀 늦춰져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밥을 먹거든. 그 애들의 식사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드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시간 더 쓸게요. 예, 조금 하시면 돼. 자, 그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종교 변화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시키는 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위에 지붕이 뭐가 돼 있어요? 종교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무시기가 용감한 거예요. 교회가 경제나 종교를 정치가 잘못 가지 않도록 울타리 노릇, 지붕 노릇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종교가 따르고,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가 뭐예요? 희년의 복음 아니야, 희년의 복음. 희년 복음. 그 가진 자들만 가지고 있고 잘 안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러 왔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이게 희년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치가 지금 이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착취를 당해, 경제인들한테. 그러면 정치가 그거를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 그렇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억압을 당하면 그걸 정치가 그렇게 못하도록 입법부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잘못 가면 잘못했다고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 사회가 정치가 잘못 가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 합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고종이 조선 말에 말이죠. 고종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보니까 고종이 너무 물러터진 거예요. 일본한테 굽실대고 물러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고요. 혁명을 일으켜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주시경이가 권총을 줘서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 10kg짜리 되는 큰 칼 차고 조리가 틀리고 손이 으스러지고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인들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15%, 그리고 가난한 소작인들이 85%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너무 못 살고 일도 안 하고 담배 피고 에헤 하는 것들만 부자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에 그 가난을 물리치고 빈익빈 부익부를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가서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양반 상놈으로 구별해가지고 신분 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이걸 깨트려야 되겠다. 그리고 글을 많이 알아야 사람들이 소통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는데 글은 몇 명만 하냐면 양반들만 약 14% 정도만 글을 아는 거예요. 80%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조선의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변화되지 못하겠다.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게 하고 교목제도를 세우고 군목제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는데 9년 만에 의무교육을 해서 9년 만에 1959년도에 문맹률을요, 이 남자는 22%, 문맹률이 80%에서 22%로 떨어졌고 여자는 33% 정도. 놀래지를 않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되냐면, 이 나라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가 터져가지고 막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도 대학생들은 절대 군 징집령을 안 내리게 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인재가 죽어가게 되면, 한 세대가 끊어지면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재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대가 그때 살았고,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고종 때까지 500명밖에 안 됐어. 500명. 그런데 이승만이가 미국으로 몇 명을 유학을 보냈냐? 2만 명. 2만 명을 보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산업화를 일으킬 때 그들이 다 한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지개혁을 합니다. 헌법을 딱 해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이 지주한테 농사를 지면 50%를 갖다 내야 돼. 그래도 이걸 일자리를 뺏기지 않게 하려고 아주 그냥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근데 50%씩을 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150%, 그러니까 50%, 3년만 너희가 내면 그 농사진 땅은 네 땅이다. 농부 땅이다.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농토를 개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내려올 때도 뭘 가져오냐면, 우리는 소유권을 줬거든. 땅의 소유권.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법으로 그 보존합니다. 농토는 농민 겁니다. 우리가 농토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농민 거예요. 이 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민주당에서 해체시키려고 그랬거든. 이 법을 폐지시키려고 그랬거든. 이거 안 돼. 폐쇄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글을 익히기 시작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양반만 글을 배웠었잖아요. 그게 깨져버리면서 우리가 양반 상놈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 나라가 누구든지 다 서로 통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브라질에서 그 룰라 대통령이
2003년부터 10년까지 했는데 지금 브라질이 약 연간 5천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5천만이 헐벗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 대한민국은 1950년도에 토지를 개혁했는데 브라질은 토지 개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주만 땅을 갖고 부자로 살지 그걸 대농을 져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못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그 압둘 칼람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왜 이 인도가 못 사느냐?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세탁도 하는 사람은 자손 만대에 세탁소만 하다 끝나는 거야. 운명이에요, 운명. 그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그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근데 인도가 왜 저렇게 못 사느냐? 대한민국은 신분 개혁을 했는데 저들은 신분 개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 개혁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2006년도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토지 개혁과 그리고 신분 개혁 그리고 교육 정책이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야죠. 이런 정신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누굴 통해서냐?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의 정신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입국론이라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와 경제까지도 잘 다스려줘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변화 운동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두말하면 숨찬 얘기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4대 정신 있죠? 4대 정신. 그거 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번 잠깐 띄워줘 볼래? 내가 딱딱딱 이렇게 넘겨봐. 짝짝짝. 빨리 넘겨 보여주지 말고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 다. 근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쟤네들이 하는 게 뭘 지금 하냐면 이 좌파들이 말이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2차 대전 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2위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동강의 그 토지 개혁을 따라가야 돼요. 저들은 뭐냐면 소작권만 주는 거였거든, 김일성이는. 근데 우리는 소유권을 줬잖아.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쫓아가는 게 맞아? 대동강의 기적을 쫓아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대동강의 기적은 지금도 북한에 300만씩 굶어 죽어가.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좌익 세력들이 거길 좋아하냐고.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초부터 하는 주체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근데 이런 것을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고 해서 자유마을을 만들 거고, 이제는 한 동네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마을 변화 운동까지 다 할 거고, 좌파 세력이 움직여지는데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운동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거. 아까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어저께 제가 모일 때 여러분 강의한 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어저께. 예. 제가 동네 마을마다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거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사진 보여주면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이천 교수님은 정신적인 뼈대를 설명했다면 나는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는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내가 지금 우리 학교 하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 내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 그럼 여러분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얌전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중구를 확 잡는데 국회의원도 좌파는 꿈쩍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 구청장이 일한다는데 우리가 힘을 써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하게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활성화가 되어져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 범죄 없는 마을 만들게 해가지고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게 2009년도거든.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마을 운동하면 된다고. 이런 선한 일을 합시다. 제